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진짜로 세계 챔피언 찾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하게.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승은 무조건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부산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전부터 명당 자리로 꼽히는 상점과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밀착 카메라에서 확인해 봅니다. 올해 아파트값이 외환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인 지난 17일 스쿨존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강남구 세곡. 저는 지금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바로 이곳 교차로를 통과하던 버스가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버스가 사고를 낸 건데요.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수가 그 앞에 차를 그만큼 세워놓고 얼굴을 이러고 가리고 오더라 뭐. 좀 있으니까 119 세대 오더라고. 버스 기사는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사고 지점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km, 과속이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속도위반은 타코미터라고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당시 붙기 전에 40m고 나왔어요. 도로교통법상 노면이 젖어 있거나 2cm 미만의 눈이 온 경우 제한 속도의 80%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당시 속도는 시속 40km. 과속이나 신호위반, 음주운전도 아니었는데요. 네. 주민들은 사고가 난 이유를 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보가 있으면 강남구청에서 제설차로 해가지고 염화칼슘을 탁 뿌린다고 이렇게. 누구나 안 풀더라고. 눈이 다 쌓여있어가지고 네, 그날 아침에는 정말 눈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운전이. 자, 사고가 나기 약 7분 전 도로를 지나갔던 한 주민은 빙판길같이 길이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고 당일에는 제설 작업이 없었다는데요. 자, 버스 기사는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다고 하지만 길이 얼어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때 제설만 됐다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제설제가 급경사지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을 먼저 돌면서 해야 사고가 난 도로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자, 구청 측에서는 제설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조금 늦게 한 것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사고가 있었던 장소는 인근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장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제설 작업의 순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큰 도로보다 초등학교 앞이나 보행이 많은 도로부터 해야 한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사고 지점이 평소 과속으로 위험한 곳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차가 맥히질 않잖아. 그러니 빨리 편이지. 오르막길인데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저기서 올려서 이슈로 건너려고. 지금 보시면 반대 방향 차선에는 이 과속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난 곳은 오르막길인데다 과속 단속 카메라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다는데요. 넘었는데 사고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사고 지점 인근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있어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300m 내에 해당하는 도로의 일부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m까지 지정하기도 하고요. 자, 만약 스쿨존 범위를 500m까지로 확대한다면 사고가 난 곳 역시 스쿨존에 포함됐을 겁니다.
사고 지점은 스쿨존에서 불과 8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근처에서 아이가 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가 잠시 줄어드는 듯 했지만 요즘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강남구에서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이렇게 끊이질 않는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에만 기존 제한 속도를 유지하는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 곳들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이곳은 보행로가 없어서 아이들이 차도로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온다. 위험하네요. 차 다니는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차에 치일 수도 있고 애들이. 인도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단속 카메라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있는데 크락션 누르면서. 자, 이렇게 하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이 차량들이 도로에 뒤엉키고 있는데요. 차로 인해 도로는 더욱 좁아집니다. 자, 스쿨존만 만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보행로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스쿨존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운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 폐지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갑자기 주차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 있는 주차장도 지금 없앤대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없앤다고 그러더라고. 모자라 죽겠는데. 전쟁이야 전쟁.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교통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니 뭐 민원도 이제 좀 설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자, 이런저런 이유들로 스쿨존은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스쿨존에서만큼은 교통 안전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 가치라는 점에 집중해서 시설 확충, 그리고 이제 처벌 강화, 그리고 교육 확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아이들이 더 이상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삼 년 만에 부산 불꽃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았는데요. 9시에 장현숙 출발.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주의식 예쁠 것 같아요. 불꽃을 보기 위해 영하권의 강추위도 이겨냅니다.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카를 겨버리고 왔어요. 한다니까 바로 달려왔어요. 핫팩 10개 챙겨왔어요. 많은 인파 탓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컸던 만큼 새로운 장비까지 등장한 상황. 70만 명이 찾은 부산 불꽃축제,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축제 하루 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죠.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의 가게들 곳곳에 예약 관련 플래카드가 눈에 띕니다. 평소에 없던 예약금이 생겼고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건데요. 몇 자리 정도 있어요? 자리는 지금 한 2자리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기 정면에 바라보이는 테라스 좌석은 저희 음식이 포함돼서 1인당 13만에서 15만 원 사이, 이쪽 뒤쪽 자리는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 하나에 15만 원, 평상시 가격은 15,000원인데요. 10배나 비싼 가격이지만 대부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손님들이 한 12시간 한 15분 오셔가지고 음식 하나 드시고 나가시지 않으시니까 만약에 예약제를 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테이블 배정이 안 되니까 손해가 되게 많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른바 축제 명당 자리라고 꼽히는 테이블마다 예약을 받는 식당이 많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커피숍 볼까요? 예약값이 얼마 정도예요? 1인당 그냥 8만 원 정도 하십니다. 가격을 듣고 놀란 시민, 흥정까지 합니다.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가게 안 테이블 위치마다 가격을 다 다르게 책정했는데요. 인근 호텔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숙박 예약하면 내일이랑 오늘이랑 차이가 있나요, 가격? 오늘 하셨으면 10만 원. 근데 내일은 토요일 있고 내일은 불꽃축제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높으시고. 축제 당일에 불꽃을 볼 수 있는 방은 예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뷰는 다 나간 거죠? 네, 내일은 바다. 직접 예약을 시도한 투숙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한 20만 원, 내일은 우리가 같이 더 자고 싶었는데 내일은 90만 원이다 얘기 듣고 못했어요. 이제 감당을 못하게 포기도 했죠. 이제. 하지만 가격 책정은 사업자가 정하는 만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요. 평상시보다 많이 숙박 요금을 받는 것을 특별하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상에 게시된 요금대로 받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텔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가 가격을 올리자 축제 현장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둔갑해서 영업을 하기도 하죠. 불꽃놀이가 재개되니까 추가 요금을 내시거나 아니면 숙소 취소를 도와주겠다. 80만 원이라고 2배 가까이 요구를 하셨어요. 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역 특수성인데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예약을 받고 싶지 않다. 거부가 당한 거죠. 축제를 앞세워 바가지 요금을 받는 상인. 멀리서 방문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사는 오후 7시에 시작하지만 이른 시각부터 시민들이 이렇게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에 이날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당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해변에는 사람들이 꽉 찼는데요. 서울에서 왔고요. 3년 전쯤에 진짜 예뻤던 기억이 나서 오게 됐습니다. I got here at like 2:30. Why did you come early? Just to get a good spot. With a backrest.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은 시민들부터 전국에서 모인 사진동호회 회원, 추위를 잊기 위해 운동하는 시민까지 참 다양하죠.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파카를 겨버리고 왔어요. 아침 6시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뒤에 사람들이 많이 밀릴까 봐. 예전에도 한 번 왔었는데 뒤쪽에서 봤거든요. 서서. 이번에는 좀 일찍 가서 앞에서 좀 잘 보자. 70만 명의 인파가 쏠리는 만큼 상인들도 대목을 노리고 전국에서 광안리를 찾았죠. 마시고 왔습니다. 대박 날라고. 예, 대박 날라고 대구에서 이래 왔습니다. 오후 4시, 불꽃축제 3시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2구 참사로 한 차례 연기된 축제. 참사 이후 첫 대규모 축제인 만큼 안전관리가 최우선이었는데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보며 여러분의 가시는 길의 안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부산경찰청에서 개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고요. 전광판을 통해서 문구 안내도 되고 올라가서 경찰관이 직접 차량 위에서 인파를 보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행사 시간을 1시간 남기고 차량을 통제한 도로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해수욕장과 가까운 자리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안쪽에는 되게 일찍 온 사람들이 자리 대부분 차지하셔가지고 자리 잡기 힘들어요. 길에서라도 불꽃축제 보려고 광안리 방문했어요. 점점 많아지는 인파에 화장실은 이미 포화 상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화장실 이용이 20-30분 걸려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추가 화장실을 설치했지만 70만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이내 축제가 시작할까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 아직 곧 모이는 참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곧 시작할 축제. 시민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쉼없이 불꽃이 피어오르고 밤하늘에 다채로운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모양을 바꿔가면서 형형색색 반짝이는 빛이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데요. 하늘과 바다는 이내 불꽃으로 화려하게 물들었죠. 시민들은 어느덧 추위까지 잊은 채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너무 예뻐. 진짜 일찍 와서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려고 1년 더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초대형 불꽃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밤바다를 수놓았는데요. 시민들에게 마법 같았던 밤을 선물한 뒤 1시간의 짧은 행사를 끝으로 축제는 끝났습니다. 축제가 끝나자 70만 명의 시민들이 한 번에 귀가하면서 일대는 다시 붐볐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차량 전광판으로 해변의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해서 인파가 적은 지역으로 시민들을 유도했는데요. 해수욕장 진입로 16곳에서 인파가 적정 인원을 넘지 않도록 경찰의 지도하에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죠. 지금 혼잡한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통제나 우회 지시를 잘 따라줘서 걱정했던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떠난 뒤 해수욕장 곳곳에는 쓰레기가 남았는데요. 먹고 남은 음식부터 돗자리까지 즐거운 축제 뒤에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약 170명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쓰레기들을 저희가 인원을 투입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내일 아침까지 최대한 이제 깨끗한 상태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청소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 등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부산 하늘을 수놓은 불꽃은 겨울밤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이런 축제 때마다 사실 숙박 예약 취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연말이라 축제도 많고 또 해맞이 행사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 때문에 숙박 객실 예약이 취소될 때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성수기 사용 예정일일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뿐만 아니라 요금의 10에서 60%까지 배상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김광석입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의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일부 지역 농협에서 연 10% 적금이 나와서 가입했더니 직원들이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금 가입 일주일 만에 해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조합원 600여 명의 한 축산농협. 이곳은 지난 1일 연 10.25%의 고금리 적금 상품 특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적금 가입 일주일 만에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적금 상품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재테크를 위해 어렵게 가입한 적금을 해지하라고요? 9시간도 안 돼 전국에서 5,800여 건의 적금이 개설됐고 그 액수는 순식간에 1,000억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방문 고객만을 대상으로 가입을 받으려고 했던 계획과 달리 비대면, 즉 온라인으로도 가입을 받은 건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적금인데 가입자 중 남해 군민은 단 2명, 나머지는 모두 다른 지역의 온라인 가입자들이었다고요. 고금리 특판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며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 축산농협의 현금 자산은 3억 3천만 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특판 상품에 따른 1년 예상 이자 비용은 약 70억에서 80억 원으로 이자 부담만으로도 경영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결국 해당 축산농협은 사과문을 올렸고 지금까지 가입 고객들에게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략 60%인데 하루에 10건 그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품을 감당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한 곳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5일 경주의 한 농협조합에서는 비대면 계좌로 연 8.22% 금리의 적금을 특판했습니다. 그렇게 몰린 금액은 약 9천억 원. 목표로 세웠던 100억 원의 90배에 달하는 자금이 모인 것이죠. 당연히 황당하죠. 만기가 됐을 때 이자가 계산해 보니까 한 7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해지 안 하는 쪽으로.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적금을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민법 698조에 의해서 고객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초기에 계약한 그 고금리에 대한 금액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대립된다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곳 역시 실수로 모바일 어플을 통한 계좌 가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상안으로 지난 목요일까지 해지한다면 첫 납입금에 한해 기존 가입 약정 이유를 적용하고 그 이후 해지에 대해선 중도 해지 이유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들은 심각한 재정 악화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 지급 포기가 기관 전체의 신용도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지점들까지도 고객 유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혼란을 다 같이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계약을 유지해줘야 되지 않나. 고금리 특판 경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수록 상호금융권 전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직원의 실수와 수요 예측 실패 외에 허술한 규제라는 제도적인 구멍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중은행 혹은 시중 금융기관들은 여러 가지 규제 비율들, 은행은 BIS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에 따라서 규제가 좀 엄격하게 되는 반면에 이런 상호금융기관들은 이런 걸 체크를 하긴 하지만 은행만큼은 사실 타이트하게 되고 있지는 않아서 약간 건전성에 조금 더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지역조합이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역 농협이 파산해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소비자는 불안한데요. 금융감독원도 뒤늦게 중앙회에 특판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손실을 입는 것을 팻핑거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3년 12월에 발생한 한맥증권 사태가 있죠. 한 직원이 옵션 거래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했는데요. 그 결과 단 2분 만에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해당 증권사는 2015년 2월 파산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한 증권사에서 우리 사주 283만 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를 배당해버린 유령 주식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생활이 일반화되면서 팻핑거 상황도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며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또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죠.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800여 건 48억 원이 반환됐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몫이 될 텐데요. 금융에서 신뢰는 생명과도 같죠. 금융거래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집값 하락폭이 매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값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요자들 사이에 집값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실의 A아파트는 지난달 최고가보다 7억 2천만 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B아파트 역시 지난달 최고가 대비 5억 8천만 원 저렴하게 팔렸는데요. 이들 모두 3년 전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많으면 10건까지 이루어졌던 거래 건수가 지금은 많아봐야 한두 건으로 고가 대비 12억 했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11억 초반, 9억 초중반, 한 1년 사이에 지금 이 정도로 빠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가격 하락폭은 마이너스 1.37%로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말까지 부동산 매매가의 하락 위험성은 10%포인트 더 커졌고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 저금리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주택시장의 수요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에서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IMF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한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러면 현재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데 상한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반등의 지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정점을 도달하고 난 다음에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에서도 기존 시세보다 수억 원을 낮춘 급금매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단 665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거래량은 11,100여 건으로 지난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지표는 무엇보다 금리 상황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처음으로 4%대를 돌파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줄지어 오를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주담대 최고금리는 8%를 넘어가고 내년엔 10%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연 3% 주담대로 3억 원을 빌렸던 A씨, 금리가 연 8%가 되면 한 달 이자만 2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새로 집을 장만한 무주택자는 103만 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30세 미만 주택 보유자도 29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커지자 손해를 보더라도 매물을 내놓는 패닉 셀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산 가치는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빚을 갚는 것, 빚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대출 갚으려면 이것부터 이자 상환에도 순서가 있다고요? 우선 금리가 높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부터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은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1순위로 두는 것이 좋겠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원금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금융권에 따라 4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1금융권 순서대로 갚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가장 빨리 갚아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원금이 계속 빨리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자 비용 역시 빠르게 감소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 제대로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도 나옵니다. 내년 역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대출도 공부를 하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로 위에 서 있는 오토바이. 옆차가 후진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토바이가 쓰러집니다. 바로 이것을 노린 사고였는데요. 빅데이터로 이것을 검색하자 지난해 적발 금액 9,500억 원, 전년도보다 448억 원 증가, 적발 인원은 약 10만 명, 보상금은 최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우회전을 하며 1차로로 넘어오는 차량. 이때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는데요. 보험 사기를 노린 사고였습니다. 보험 사기를 검색하자 교통법규 위반, 손목치기, 고의사고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가속을 하며 그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건데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검거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다 송치가 됐고요. 지난달 검거된 보험 사기 일당 5년 동안 전주와 김제 일대에서 44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승용차. 이를 노리고 고의로 충돌합니다. 일부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고를 내는 수법인데요. 법규를 어긴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저지른 보험 사기. 이렇게 챙긴 보험금만 약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차량 정비업자까지 가담돼 있었는데요. 이들은 개조된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조직적이네요.
차량 수리비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고가의 튜닝을 하는 수법이죠. 보험료가 많이 책정이 되니까요. 서울시 마포구 후진하던 차량으로 다가가는 남성. 곧이어 몸을 부딪히는데요. 사람 걷는 속도도 안 되게 제가 후진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두둑 소리가 나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알고 보니 2년 동안 22건의 고의 사고를 낸 보험 사기였습니다.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남성. 늦은 밤 도로에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냅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알고 보니 외국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외국인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설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가 급증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고의성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 증명의 어려움에서 보험 사기가 다수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히며 다급히 차를 세우는데요. 차량에 손과 발을 갖다 대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 서울 경기 일대에서 51건의 사고를 일으켜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는데요. 점점 고도화되는 보험 사기 수법, 의료병원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보험 사기,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사기 등의 단어가 검색됩니다. 내년 1월부터 10% 이상 인상되는 실손보험, 보험 사기와 병원의 과잉 진료가 원인인데요. 지난달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안과의원. 경찰들이 병원을 압수수색 후 병원장 4명을 검거했습니다. 백내장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로 하여금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을 청구, 편취한 사건입니다. 2019년부터 환자 16,000여 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타게 해준 겁니다. 백내장 수술은 통상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인데요. 병원이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입원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환자는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편취한 보험금은 약 1,600억 원. 병원에서 수술 포함해서 6시간을 있어야지 입원 처리가 됩니다. 보험료가 청구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아는 거죠. 더욱이 병원에 고용된 브로커는 환자를 알선해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았는데요. 브로커 약 10여 명을 검거하였고 주로 다단계 방식으로 주변 지인들을 병원에 소개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적발된 병원 3곳 중 한 곳은 폐업한 상황. 이러다 보니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들도 있다고요. 전문가는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겪는 불합리성을 지적합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 보험금의 누수는 다른 선의의 보험 계약자가 상승된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로 알아본 보험 사기, 보상금 20억 원, 보험 사기 신고 제도 등의 단어가 검색됩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측은 보험 사기 신고 시 보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약 4조 원이 넘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허위 신고나 고의 사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노리는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친모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모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사망케 한다든가 혹은 상해를 입힌다든가 고의로 어떤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 사기는 보험 범죄와 연관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보험 사기. 보험 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고가 중요한데요.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는 보험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예뉴스 강경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김세론 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세론 씨 말고도 올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이 많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취 음주운전으로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한 배우 김세론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인도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인근 상가가 3시간가량 정전되면서 주변 상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신호등 고장으로 일대 출근길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세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김세론 씨는 우선 한국전력공사 측의 변압기 비용을 가장 먼저 변제를 했고요. 그리고 사고 당일 손해를 입은 피해 상가 30여 곳을 찾아서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상가 상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이미 촬영을 마치고 공개만을 앞뒀던 작품들의 제작진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배우 교체 후 재촬영하거나 통편집을 하는 등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결국 불구속 기소되며 법정에 서게 된 김세론 씨.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20여 년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연예계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연기파 배우로 사랑받던 배우 곽도원 씨. 지난 9월 제주도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됐고요. 신하의 멤버 신혜성 씨 역시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잠든 채 발견됐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15일 곽도원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신혜성 씨 역시 음주 측정 거부 또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가 됐었는데요. 다만 이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절도 혐의 대신에 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개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민폐가 아닐 수 없는 음주운전. 2023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등 올해도 어김없이 인기 겨울 시즌송들이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들으면 섭섭하죠. 새로운 시즌송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다채로운 노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울면 안 돼로 잘 알려진 노래죠.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을 악뮤 이수연 씨가 리메이크했고요. 1996년 김현철 씨가 불렀던 크리스마스에는을 시아의 이보람 씨와 펀치 그리고 백예빈 씨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가수들이 시즌송을 꾸준히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평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볍게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만약에 히트해서 시즌송으로 자리를 붙이면 내년 안정적인 수익도 보장이 되니까요. 연금송이라고도 하죠. 네. 올해 역시 캐럴 연금을 노리며 신곡을 가지고 찾아온 가수들 누가 있을까요? 러버게는 좀 신나는 팝곡이고요. 뭔가 이렇게 뉴욕의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릴 법한 맞아요. 신나는 막 총소리도 들어가 있고 반짝반짝. 결혼 소식을 전한 세신한 종박 씨가 시즌송으로 돌아왔죠.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시려고 태어났나?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요? 진짜 캐롤과 너무 찰떡인 목소리를 앞으로 그냥 캐롤 연금만 노려야 되나? 진짜. 인기 걸그룹이죠. 레드벨벳과 에스파는 뷰티풀 크리스마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조금 뻔한 캐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뮤지션들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곡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겨울 시즌송으로 새롭게 시도를 한 가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보내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만든 크리스마스 노래입니다.
내돈내산 빵은 프렌치 재즈풍의 멜로디와 김영철 씨의 기분 좋은 에너지가 더해져 추운 겨울 포근함과 따스함을 또 전해주는데요. 중요한 세상 PPL이 아니에요 내돈내산 빵입니다. 톱스타들만 낸다는 약간 시즌성에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톱스타 반열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톱스타 반열에 오른 기념으로 크리스마스 송을 냈고 슈퍼주니어도 노래가 나온다 그러고 또 어차피 또 아이유가 역주행을 할 테고 성시경, 박효신 씨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아, 같이 움직이자. 이제 가수 행보라는 걸 시청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노래는 공개 이후 음원 차트에 오르며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김영철이 내돈내산 빵이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냈다는 것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 하길 바라요. 모두 힘을 내요 슈퍼파워 내돈내산 빵.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시즌송 들으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이런 시즌송들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연예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는 곳이 있다고요? 신난 아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그런데 유독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인기 이유가 있다고요? 예전부터 아이들 데리고 오기 편해서 자주 찾아오는 편이에요. 애기들하고 와서 먹기 제일 좋죠. 뭐 오케이존으로. 아이들이 환영받는 서울 키즈 오케이존. 육아 부담은 덜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메뉴도 있고요. 아이용 의자와 수저, 포크까지 있어서 마음 편안하게 아이와 즐길 수 있죠.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에 덩달아 신나는데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정말 완벽하죠? 어린이들 가진 부모님들은 장소 찾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또 다른 오케이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서울 키즈 오케이존 스티커가 반겨주네요. 이거 초코랑 지안이 있는 거 같이 골라볼래? 빈티지 느낌이 가득한 카페도 이제 오케이존으로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다고요. 노키즈존이라서 그걸 못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쁜 곳에서 예쁜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식당과 카페 등을 서울 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했는데요. 문 앞에 지금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지나가다가도 많이 방문하시는 고객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서울 키즈 오케이존 350개의 매장 위치와 주소 등 관련 정보는 스마트 서울 맵에서 검색 후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키즈 오케이존으로 아이와 마음 편한 일상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겨울 추위도 녹이고 있다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파와 당근, 피망 등 다양한 채소를 세척하고 있는 이곳은 채소 가공업체인데요. 볶음밥용 채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비밀이 있다고요? 아니, 뭐 하세요? 이게 바로 재료의 신선함과 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데요. 현장에 온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공장이기에 가능하다고요. 채소는 상하기 쉬워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스마트 기술로 데이터가 자동화되어 온도 확인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 알림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직원을 따라 다음 스마트 공정도 만나볼까요? 채소를 스마트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나누고 포장까지 하는 공정 작업 현장인데요. 자, 보세요. 포장지만 나올 경우에 분량으로 측정을 하는데 제대로 나온 수량이랑 분량률이랑 합쳐서 오늘 사용한 총 파우치 수량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포장지만 나오는 경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분량 확인도 가능하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이후에는 저희가 3배 정도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고 자동 포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고 있는 또 다른 스마트 공장. 이곳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부품이 눈에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고 차종으로 보면 약 40여 차종 정도의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인 핸들을 제조한다고요. 핸들의 뼈대죠. 원재료인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높은 압력으로 혼합하여 핸들을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입고 출고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공정만 거쳐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스캔을 하면 노트 수색이 공정별로 다 되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 공장의 바코드 자동 저장 시스템. 바로 이것이 스마트 공장 처음 시작하는 공정입니다. 이곳이요? 핸들 모형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는데요. 핸들에 레이저로 바코드를 새기는 작업입니다. 생산 이력, 생산 실적, 재고 정보까지 한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설비, 작업자, 금형, 투입 부자재, 재고, 위치 현황 등 모든 정보를 자동화 시스템 통해 알 수 있는 레이저 마킹 시스템. 또 다른 스마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공장에 특별한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하죠? 발걸음을 따라가 보니 저 멀리 일하고 있는 직원이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제가 특별한 건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체는 바로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낯설어 보이는 풍경인데요. 예전에는 이 허브를 사람이 직접 설비 안에서 투입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로봇가 자동으로 이렇게 꽂아주면서 위험성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정을 자동화 로봇 시스템 하나로 만들어 위험했던 작업 현장이 개선됐는데요. 직원들 만족도 높다고 합니다. 제 삶의 일부죠. 뭐라고 불러요? 이쁜이? 둘이 했던 작업을 이제는 한 번에 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스마트 기술이 있을까요? 그런데 작업 중 직원들의 시선이 어디론가를 향합니다. 뭐죠? 이 1번부터 18번까지 항목이 있잖아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조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바코드 스캔을 통해 작업자의 미조립, 이종 방지 등을 사전에 막아 불량률을 최소화한다고요. 해봐도 돼요? 해야 됩니다. 불량 확인이 가능할지 제작진 도전! 어째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 이상 안 돌아가네요. 다 들어가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미조립 시 발생되는 오류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정 가동률 5% 증가와 창고 재고 로스 95% 감소, 완제품 불량률 35%가 감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봇,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은 사업비의 30%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공장. 추운 겨울도 있는 열정으로 함께하는 그 현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9도, 대관력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전까지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영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